자, 오늘은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113회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용입니다. 객관식 기출문제를 10회분만 잘 풀면은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은 113회 전산회계 1급 객관식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과정 특징이 아닌 것. 그래서 1번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자, 이것은 회계의 기본 과정 중에 기업 실체의 과정이죠.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주주 입장이 아니라 주주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 가정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업의 가정 맞느냐이고, 3번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 유입이 현금 유입 유출될 때로 본다. 이건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에게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우리는 발생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번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이게 기간별 보고 과정이죠.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런 식으로 기간 단위로 끊어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회계의 기본 과정은 세 가지예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 과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 틀렸어요. 2번 다음 중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 시 총 매입에서 차감해야 될 과목들 항목이 뭐냐? 총 매입에서 차감해야 되는 거. 기초재고액 플러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플러스죠. 매입 한출 및 애누리. 답은 3번이네요. 이건 차감하는 거죠. 매입 시 운반비 플러스. 그래서 매입 한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총 매입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답은 3번. 3번은 건물의 취득 시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취득원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건물의 매입금액 이건 플러스 해야죠. 자본의 대상 차입원가. 자본의 대상 차입원가는 게 뭐냐면은 차입원가는 이자 비용을 말해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인데 이것을 자본한다. 이것을 자산 처리하라 이거죠. 자산 처리.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얘도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 이자 비용인데 이것을 자산 처리하라. 자산 처리. 자본화한다는 것은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자본적 지출 있죠. 그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 플러스해야 되고, 건물의 취득세요.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할 때 딱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때는 취득원가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일반 간접원가, 관리 및 일반 간접원가는 플러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20억, 1억 5천, 2억 합치니까 23억 5천.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합회성 자산이다. 맞죠? 식별 가능, 비합회성. 2번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이 된다 이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은 미래에 돈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통,
식통미, 식통미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식별 가능, 통제 가능, 미래의 경제적 호의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3번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들과 분리를 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맞죠? 4번 일반 기업에게 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40년. 이게 틀렸어요. 이게 1번, 2번, 3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4번에 40년은 터무니없는 소리죠. 여기 20년이 20년. 그래서 답은 4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일반 기업에게 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20년이 맞아요. 단 법이나 계약에 의해서 20년을 초과가 가능하다. 게임 사용권은 50년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이 20년인데 법이나 어떤 계약이 있으면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기업의 계정별 학계와 잔액을 나타내는 시산표 이게 학계잔액 시산표죠. 학계잔액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아닌 거 주기 학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 이거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포함이죠. 3번 기업의 자본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흐름을 나타내는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분 이게 재무상태 이게 자본 변동표죠. 자본 변동표 이것도 재무제표 포함 4번 재무제표 과목이나 금액을 기호를 붙여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 이게 주석이죠. 주석도 재무제표 포함 5번의 답은 1번이고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재무제표가 아닌 것 주기, 합계잔액 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이념 처분계산서는 아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6번은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단기란 말이 들어가면 유동이죠. 유동 그 다음에 애상매입금 미지급비용 지급업은 전부 다 유동부채 맞네. 비유동부채는 사채는 만기가 되게 3년이죠. 3년 그래서 비유동이고 유동성 장기부채인데 유동화 시켰대요. 유동이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하죠. 유동부채 여기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장기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년 이상 근무자만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처음에는 비유동부채였으나 처음에는 장기차입금 이렇게 비유동부채였으나 보고기간 종료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6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7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포괄손익계산서를 물어봤어요. 저 포괄손익계산서는 뭐냐면은 손익계산서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합한 거예요. 손익계산서 단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장기 평가손익으로서 원래는 손익계산서 가야 되지만은 손익계산서 가지 못하고 재무상태표 온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포괄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에다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합한 것.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찾는 문제. 감자차선이요? 감자차선은 자본 조정이죠. 자본 조정이고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이요. 얘는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자본이고요. 이것도 자본이냐. 매도가는 답은 4번이죠. 4번에 매도가는 증권 평가이익을 하시면 되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걸 봐요. 계정가 목록의 적용등록.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은 기타 포괄적 누계죠. 기타 포괄적 누계, 재평가 차익, 매도가는 증권, 해외사업, 화생상품. 이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8번 다음 자료 중 빈칸 A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단기 손익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단기 기초에서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매출원가를 구하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요.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익, 그 다음에 매출총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단기 순손익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물론 선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바쁜데 선은 그릴 필요가 없고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매출이 29만원. 자, 여기 매출이 29만원. 29만원 쳤고, 매출원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매출총익을 몰라.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총익 나오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요. 매출총액에서 판관을 빼면 영업이익.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판관비는 19만 1천원. 여기 19만 1천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상품 T계정을 그려서 기초상품이 21만 9천원, 기초재고가 21만 9천원, 단기 매입이 35만원, 그러면 차변합계가 56만 9천원. 근데 기말이 11만원, 기말이 11만원. 그럼 56만 9천원에서 11만원 빼니까 매출원가 나오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매출원가는 56만 9천원에서 11만원 빼니까 45만 9천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5만 9천원을 구해서 여기다가 적어준다. 그러면 29만원에서 45만 9천원을 빼니까 마이너스 나옵니다. 마이너스 16만 9천원. 이게 매출 총이익이 손실이 나왔어요. 16만 9천원에다가 19만 1천원을 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6만원. 그래서 답은 단기 순손실이 36만원이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T계정을 그려가지고 T계정을 그리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이렇게 풀면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풀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은 원가 행태. 행태는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원가 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형태하고 구분해야 돼요. 원가 형태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원가 형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형태고, 여기는 행태니까 고정비, 변동비 나온다.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항상. 그래서 1번 고정비는 고정원가나 고정비는 같은 이야기예요.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 고정비를 봐요. 고정비 조업도가 1개, 2개, 3개 조업도가 증가하죠.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하죠. 조업도에 상관없이 총원가가 일정해요. 그럼 1개일 때 단위당 원가는 1,000원, 2개일 때는 1,000원 나누기 2개니까 500원, 3개일 때는 1,000원 나누기 3개니까 330원. 그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죠.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조업도가 증가하여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여기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거. 2번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총원가는 일정하다. 맞죠? 조업도가 1개, 2개, 3개 증가하더라도 총원가는 1,000원 똑같다. 대표인 게 이 임차료죠. 임차료. 임차료나 감가상각비는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임차료는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계약에 의해서 정해졌잖아요. 2번은 맞느냐 이거. 3번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저 변동비, 여기 변동비 조업도가 1개, 2개, 3개 증가하고 있죠. 근데 1개일 때는 100원, 2개일 때는 200원. 총원가는 어때요? 총원가는 증가하죠. 근데 단위당 원가는 1개일 때 100원일 때는 단위당 원가 100원, 2개일 때는 200원 나누기 2개니까 100원, 3개일 때도 300원 나누기 3개, 100원 일정하죠. 그래서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해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는 이야기죠. 4번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도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1개일 때 100원, 2개일 때 200원, 3개일 때 300원. 자, 이렇게 숫자로 기억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Y축은 총원가, 그 다음에 X축은 생산량 또는 조업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총 변동비는 이렇게 증가하죠. 총 변동비는 증가.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고정비는 총 원가가 Y축.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조업도.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 고정비는 일정하죠. 근데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인데.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또 나오니까 잘 익혀두시고. 문제 10번.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 옳지 않는가? 자, 여기 옳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완전히 반영한다. 맞죠? 1번은 맞고. 2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 2번이 틀렸네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일부 인식하죠.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서 보조부분 1순위에서 2순위는 배부를 하죠. 근데 역으로 가서 2순위에서 1순위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1순위에서 2순위는 가고 2순위에서 1순위는 다시 역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단계 배분법. 그래서 이게 용역의 순서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 방법, 이 말이 틀렸죠. 이건 직접 배분법을 이야기해요.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환의 용역 순을 전혀 이거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선택하는데 3번은 맞느냐 이거. 4번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조 부분에 모두 배분된다. 맞죠? 보조 부분은 어디에? 제조에 전부 배분돼야 되죠. 4번은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은 2번이 확실히 틀렸어요. 11번 다음 자료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노무원가는 발생주에 따라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말로 풀면 안 돼요. 말로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티계정을 그려가지고 이걸 시각화 시켜야 돼요. 시각화를 시켜야지, 그래야지 기억도 오래가고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잘 풀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 단기 총 제조원가를 물어봤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걸 세 개를 합하면은 단기 총 제조원가 나오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구하고, 직접 농업비 구하고,
제조 간접비는 여기 70만원 나와 있죠. 70만원 여기 나와 있대. 그러면 이제 직접 재료비를 구해야 돼요. 직접 재료를 구하는데 원재료가 나와 있어요. 원재료, 기초 원재료는 30만원. 찾았어요? 3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은 45만원.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단기 원재료 매입. 이게 그 항목을 섞어놨어요. 섞어놔서 이걸 잽싸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단기 원재료 매입은 130. 그래서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을 더하면 합이 160이에요. 근데 기말에 아직 미사용된 원재료, 학계에서 미사용된 원재료를 빼니까 사용된 원재료, 재료비 나오죠. 그래서 재료비는 115만원. 그래서 115만원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미지급 임금. 미지급 임금은 부채죠, 부채. 부채는 대변의 기초가 나오고, 대변의 기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가 얼마겠어요? 기초는 15만원.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나온 게 정기 미지급. 미지급 임금이 여기에서 15만원. 15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단기 미지급. 단기 미지급은 기말을 말하는 거죠. 기말 25만원. 단기 미지급 임금액은 기말. 기말 현재 아직 미지급했던 거 25만원. 그 다음에 단기 지급. 단기 지급 임금액은 35만원. 지급은 여기다가 하죠. 그러면은 단기 지급하고 기말하고 합하니까 합이 60만원이죠. 그러면 노무비 발생액은 45만원이다. 이런 T 계정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45만원을 직접 노무비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115만원, 노무비는 45만원. 45만원이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70만원. 그래서 합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합인 230. 답은 2번 230이네요. 이와 같이 T 계정을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종합원가를 물어봤어요.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사탕. 알사탕은 대량 생산 가는 거죠. 대량 생산.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이런 제과점, 제과업 이런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공정이죠.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예요. 그래서 발생한 공선 중 정상 공선은 제품의 원가. 공선은 정상 공선 원가가 있고 비정상 공선 원가가 있어요. 정상과 비정상. 그래서 정상 공선 원가는 제조 원가예요. 얘는 회피가 불가능해요. 피할 수 없어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로 본다. 비정상 공선 원가는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잘하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막았으니까 영업의 비용 처리. 그래서 1번, 2번은 맞느냐 이고 3번 평균법 맞죠? 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단기 투입. 기초 플러스 단기 투입한 것으로 가정해서 원가 계산하고 평균법에 상대되는 개념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기초를 제외하고 단기 투입된 것. 단기 투입된만 가지고 원가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고 4번 제조원가 중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개별이에요. 개별. 제조간접비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개별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조업도의 예정배부를 곱하다. 예정배부는 이거 개별이에요. 개별.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다음은 13번. 이번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이죠. 13번의 부가가치세법이 세 문제 나오는데 1번,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그래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세발 금지죠. 2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택도 없는 소리죠.
발급할 수 없죠. 3번 사업자 등록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 맞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간이 과세자 중 직전 3년도 공급대가가 4,800 미만인 자 이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죠. 다만 간이 과세자 중 직전 3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세발이 가능하다. 세발 아시겠죠? 세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손 사유. 대손은 뜯긴 돈이죠. 뜯긴 돈이야. 대손.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나 수표.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과 수표는 권리 행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한 발생한 중소기업의 애상매출금 해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회사. 이게 이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표회사예요. 회사의 대표회사나 회사의 임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잘 아는 사람. 대표회사죠. 대표회사. 이 사람과 거래를 했대요. 이 사람과 거래했는데 해수기일이 2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 애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해주면은 이것을 악의로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대손 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중소기업의 애상매출금, 미수금, 이상 애상매출금을 한다. 여기 이상이죠. 이상. 해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애상매출금 등은 부가세법상 대손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애상매출금은 이런 것은 대손 사유, 해수기일이 2년 지나면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데, 다만 특수관계인은 우리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과 거래를 했다. 그것은 이것을 악의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의를 시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야. 대손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3번 채무자의 파산했대요. 받을 수 있어요? 돈 못 받죠. 강제집행, 형어집행, 사업업 폐지, 사망, 실종, 행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이렇게 해소할 수 없는 채권, 이런 것들은 대손 처리해 주겠다. 맞는 이야기고. 3번 4번 부도 발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애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애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이 이전의 것은 한정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났으면은 그때는 대손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고요. 자,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로 옳지 않는 것. 공급시기예요.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폐업시 잔존제약, 폐업할 때 폐업 신고일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죠. 폐업 신고일이다. 폐업 신고일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내국 물품을 애국으로 수출은 선적일이죠. 선적일. 2번은 맞는 이야기. 3번 무임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할 때는 무임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누가? 사장님이 현금을 인출할 때, 이때 공급시기로 보겠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판기에서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자판기에서 현금을 빼갈 때, 누가? 사장님이. 도둑놈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빼갈 때, 이때 공급시기로 보겠다. 4번 이탁 판매의 경우 이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이탁자가 판매할 때, 이탁자가 이탁할 때, 이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탁 판매는 이탁자가 수탁자한테 이게 물건을 보내줘. 그래서 이탁자가 부탁하는 사람. 이탁자가 내 물건 좀 팔아줘. 그러면 수탁자가 열심히, 이게 대표적인 게 홈쇼핑이죠. 홈쇼핑이 수탁자예요. 여기는 제조업자고, 제조업자가 좋은 물건이 있어. 근데 안 팔려. 그러면 홈쇼핑에 가서 수탁자한테 부탁을, 내 물건 좀 팔아줘. 그러면 수수료 줄게. 판매 수수료 줄게. 그래서 수탁자가 열심히 방송 광고를 해서 소비자한테 팔죠. 이때 수익이야. 이때 수익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탁자가 판매를 이탁할 때 여기가 이탁이죠. 이탁. 여기 물건을 이렇게 줄 때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는 수익인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홈쇼핑 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그때 수익인식, 이때 공급식이다. 답은 4번이 확실히 틀렸죠. 그래서 수익인식은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이때 판매자는 누구겠어요? 매출은 누구 매출이야? 홈쇼핑 매출이겠어요? 이 이탁자 매출이겠어요. 여기 매출은 이탁자 매출이다. 이탁자 매출.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소비자한테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탁자의 세금 계산서. 알겠죠? 그럼 이탁자가 수탁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맡겨 놓죠. 맡겨 내서 소비자한테 끊어달라. 이렇게 해서 끊어주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전산회계 1급 113회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